5. 파리 정복. 어두운 밤이면 베르사유의 언덕에서는 파리시의 불빛이 공중으로 둥그렇게 뻗쳐 있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파리시는 왕국의 겉으로 가까이 있었다. 용수철이 달린 이륜마차로 2시간, 걸어가도 6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길이었다. 그러므로 왕세자비가 결혼식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혹은 그 다음 날 곧장 장래에 자신의 왕국의 수도를 방문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의례의 본디 의미, 아니 오히려 그 무의미는 인생의 온갖 형태 속에 있는 자연적인 것을 억누르고 왜곡시키는 법이다. 마리 앙뚜아네트와 파리 사이에는 예식이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가로놓여 있었다. 프랑스의 왕세자는 특별 통고를 한 후에, 그리고 그보다 앞서 국왕의 허락을 얻은 후에라야 비로소 신부를 데리고 장엄하게 수도에 첫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 장엄한 입성, 마리 앙뚜아네트의 즐거운 등장을 그녀를 아낀다는 친척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뒤로 미루려고 애를 썼다. 편협한 신앙심을 가진 늙은 시고모들, 뒤바리, 그리고 명예욕이 강한 두 형제 프로방스 백작과 아르투아 백작은 서로 견혼지간이었지만 마리 앙투아네트의 파리행을 차단하려는 이 밧줄에는 한 대 매달려 허겁지겁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그들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서열을 확인하고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몇 주일 몇 달이 가도록 궁정의 총신들은 매일같이 이런저런 새로운 구실을 짜내 결국 6개월이 가고 12개월이 가고 24개월이 가고 36개월이 가고 1년, 2년, 3년이 흘렀지만 마리 앙뚜아네트는 아직도 베르사유의 황금빛 철책 속에 갇혀 있었다. 드디어 1773년 5월 마리 앙뚜아네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공공연한 공격을 개시하기에 이르렀다. 의전 실장이 자신의 소망에 대해서 수상쩍게 붕가루를 뿌린 가발만을 가로저었기 때문에 그녀는 루이 15세에게 직접 청을 올렸다. 루이 15세는 그런 부탁이 별스러운 것이 아닌데다가 예쁜 여자에게는 약했으므로 매력적인 손자 며느리에게 친척 패거리가 모두 분노하게도 선선히 걸으라고 승낙했다. 심지어는 화려한 입성의 날짜까지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선택하도록 맡겼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6월 8일을 택했다. 국왕이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리자 우쭐해져서 3년 동안 자기를 파리로부터 차단해 놓았던 궁중을 골탕 먹이는 짓을 했다. 사랑에 빠진 약혼자들이 금지된 짓의 매력을 만끽하기 위해서 교회의 축복을 받기도 전에 가족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미리 사랑의 밤을 함께 하듯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남편과 시동생에게 공식적인 입성 직전에 비밀리에 파리를 방문하자고 설득했다. 즐거운 등장 몇 주일 전 그녀는 의장마차에 말을 준비시키고 가면을 쓰고 변장을 한 채 금지된 도시 파리라는 메카로 가서 오페라 극장 무도회에 참석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히 새벽 미사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용납하기 어려운 모험은 전혀 발각되지 않았다. 화를 내지도 않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정오스러운 궁중 법도에 대해서 최초의 복수를 성공리에 끝낸 셈이다. 파리라는 낙원의 나무 열매를 맛본 후였으므로 공식적인 장엄한 입성은 더 효과가 컸다. 프랑스 국왕에 뒤이어 천상의 황제도 장엄하게 승낙을 하는 듯 6월 8일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하루였다. 굉장한 군중들이 구경을 하러 몰려 나왔다. 베르사유에서 파리에 이르는 길은 온통 이리저리 물결치는 사람들과 깃발과 화환에 의해서 색색이 엮은 울타리로 변했다. 성문에는 파리의 통치자인 브리삭 원수가 호화로운 의장마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평화로운 정복자들에게 열쇠를 은접시에 바쳐 공손하게 정정했다. 그 다음에는 여자들이 화려하게 차리고 나와 설명이 있습니다. 후에 마리 앙투아네트는 전혀 다른 환영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는 여자들이 화려하게 차리고 나와 그해 처음 수확한 과일과 꽃을 왕가에 바쳤다. 상이용사궁에서, 시청에서, 그리고 바스티유에서 예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궁정의 의장마차는 천천히 튤러리궁의 방파제를 따라 노트르담 사원에 이르는 전 시가지를 통과했다. 사원, 수도원, 대학, 그 어디에서나 왕세자 부처는 정중한 영접을 받았다.
특별히 세워진 개선 아치와 깃발의 숲을 지나갔는데 백성들로부터 지극히 다정한 인사를 받았다. 거대한 도시의 거리에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물결쳤다. 상상외로 매력적인 이 여인의 모습은 알 수 없는 열광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박수치고 환호하고 손수건과 모자를 흔들었다. 아이들, 여자들 할 것 없이 몰려 나왔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튤러리 궁전의 발코니에서 열광하는 엄청난 무리를 보고 경악할 뿐이었다. 맙소사,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라고 탄성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때 그녀의 곁에 서 있던 브리삭 원수가 몸을 굽혀 프랑스식 기사도를 발휘하여 대답했다. 마담, 왕세자 전하께서는 언짢으시겠습니다만 여기 20만 명은 전부 마담한테 반한 것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백성과 첫 대면한 이 장면의 인상은 엄청난 것이었다. 전성적으로 생각이 깊지는 못하지만 이해력이 재빠른 그녀는 모든 사건을 단지 직접적인 자기 나름의 인상, 눈에 띄는 감각으로 파악하곤 했다. 거대한 살아있는 숲처럼 깃발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며 모자를 흔드는 이름 없는 백성들이 따뜻한 파도처럼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그 순간 비로소 그녀는 운명이 자기를 붙잡아 끌어올려준 지위의 광휘와 위대함을 예감했다. 지금까지 그녀는 베르사유에서 왕세자비 마마라고 불렸다. 그러나 그것은 수천 개의 다른 칭호 중의 하나, 끝없는 귀족 서열 중의 한 서열, 공허한 단어, 무감각한 개념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는 처음으로 프랑스 왕세자비라는 이 단어에 내재한 뜨거운 의미와 자랑스러운 약속을 감각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감동하여 어머니에게 이렇게 썼다. 지난 화요일에는 평생 잊지 못할 축제를 체험했어요. 파리 입성 말이에요. 기념품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저를 가장 깊이 감동시켰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의 애정과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세금에 짓눌리고 있었으나 우리를 보는 기쁨에 가득 차 있었어요. 툴러리에서는 하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 45분 동안이나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수 없었지요. 그리고 이 산책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테라스에서 반 시간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사랑과 기쁨을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그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기 전에 백성들과 손으로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들은 몹시 기뻐했어요. 우리들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정을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또 그런 우정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저는 그것을 깊이 느꼈으며 앞으로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최초로 읽을 수 있는 진정한 개인적인 발언이다. 쉽게 동요되는 그녀의 천성은 강한 인상에 쉽사리 압도당했다. 폭풍노도처럼 몰려오는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민중의 애정에 대한 아름다운 감동은 그녀의 마음속에 감사와 너그러운 감정을 일으켰다. 그러나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해력이 빠른 만큼 잊어버리는 것도 빨랐다. 파리 방문은 계속되었으나 그녀는 이 환호를 당연한 경의의 표시로 자신의 계급과 지위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인생이 부여하는 갖가지 선물을 받으면 어린아이처럼 분별 없이 기뻐했다. 그녀는 이 따뜻한 군중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또 무명의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즐겁기만 했다. 이 2천만 백성의 사랑을 권리로서 즐길 뿐 이 권리가 인물을 수반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순수한 사랑이더라도 줄 가치가 없다고 느끼면 결국은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은 예감하지도 못했다. 첫 여행으로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미 파리를 정복했다. 그러나 파리 역시 마리 앙뚜아네트를 정복한 것이다. 그날부터 그녀는 이 도시에 사로잡혀 버렸다. 자주, 때로는 너무나 자주 이 유혹의 도시, 이 끝없는 쾌락의 도시를 향했다. 때로는 낮에 시녀들을 모두 대동하고 위풍당당한 행렬을 지어가기도 했다. 밤에는 가까운 측근 수행원 몇 명만 거느리고 극장이나 무도회에 가기 위해서 위험한 혹은 위험하지 않은 방식으로 은밀히 즐기기 위해서 이 도시로 가곤 한 것이다. 이제서야 궁중 달력의 천편일률적인 일과표에서 풀려나 아직도 어린아이 티를 벗지 못한 이 분방한 소녀는 베르사유라는 수천 개의 창문을 가진 대리석과 돌로 만든 집이며 여자들의 인사, 음모, 격식을 차린 축제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지루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되었다.
아침에는 미사를 보고 저녁에는 양만을 뜨며 함께 지내야만 했던 우스꽝스럽고 곰팡내 나는 시고모들이 얼마나 지겨운 존재인가도. 이제 그녀는 즐거움도 자유도 없이 끔찍하게 과장된 행동만을 요구하는 궁중 에티켓이라는 것이 모조리 참으로 단조롭고 인위적으로 보였다. 그것은 영원히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원을 그리는 짓이었으며 자유롭게 물결치는 파리 생활과 비교할 때 극히 하잘것없는 실수,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끔찍한 경악을 초래하는 미뉴에트 같은 것이었다. 온실에서 자유로운 대기 속으로 빠져나온 것만 같았다. 거대한 도시의 혼란 속에서는 사람들이 꺼져버릴 수도 잠적할 수도 있으며 일과표의 가혹한 시계바늘에서 벗어나서 우연과 논일 수도 있었다. 궁정에서는 거울을 위해서만 살았으나 여기서는 자기 자신의 생을 살고 즐길 수 있었다. 이제 화사하게 장식한 여자를 태운 의장마차가 일주일에 2~3번씩 규칙적으로 밤이면 파리로 달려갔다가 새벽녘에 돌아오곤 했다. 그러면 마리 앙뚜아네트는 파리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처음 며칠은 호기심에서 박물관과 상점과 같은 여러 명소들을 구경하고 백성의 축제에 참석하고 미술 전시회까지 가보았다. 그러나 그 뒤 20년 동안 파리에서의 그녀의 교양적인 욕구는 이것으로서 완전히 끝을 고했다. 그녀는 환락의 장소에 전적으로 몰두하여 규칙적으로 오페라, 코미디 프랑세즈, 이탈리아 극장, 무도회와 가장 무도회에 참석했고 도박장에도 갔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날 부유한 미국 여인들이 즐기는 밤의 파리, 환락의 도시 파리를 방문했던 것이다. 그녀를 가장 강하게 유혹한 것은 오페라 극장의 무도회였다. 그것은 지위의 꼭두각시인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자유. 가면을 씀으로써 그녀는 마담 라 도핀에게는, 이게 왕세자비 마마라는 뜻입니다. 마담 라 도핀에게는 불가능한 몇 가지의 즐거움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몇 분간 즐거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낯선 기사를 끌어올 수도 있었고, 설명입니다. 삭막하고 무능한 남편은 집에서 자고 있다. 페르센이라는 매력적인 젊은 스웨덴 백작에게 마음대로 말을 걸었고 시녀들이 또 다른 남자를 칸막이 관람실 안으로 데려올 때까지 그와 함께 가면을 쓴 채 잡담을 할 수도 있었다. 춤을 출 수도 있었고 뜨겁고도 유연한 육체의 긴장을 실컷 풀 수도 있었다. 파리에서는 마음 놓고 웃어도 좋았던 것이다. 아, 얼마나 멋지게 살 수 있는가. 여러 해 동안 그녀는 한 번도 시청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었고 한 번도 고등법원이나 학술원의 회의에 참석해 본 적이 없으며 자선병원이나 저작거리를 찾은 적도 없었다. 요컨대 단 한 번도 그녀는 서민의 일상생활을 경험해버리는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었다. 마리 앙뚜아네트의 파리 외도는 언제나 부박한 쾌락의 불꽃이 튀는 좁은 범위에 그치고 만 것이었다. 봉페펄, 곧 선량한 백성들의 감격스러운 인사를 웃으며 되는 대로 받아주기만 하면 그녀는 그들에게 할 일을 충분히 다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밤에 극장에서 등불을 밝힌 난간으로 나설 때면 백성들이 감격에서 도열을 하고 귀족들과 부유한 중상계급들이 환호를 보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유쾌하고 한가로운 나들이며 요란스러운 피크닉이 언제 어디서나 동의를 얻는 듯이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도시로 나가는 바로 그때 백성들이 일을 끝내고 지쳐서 돌아오는 그 저녁에도 또 민중이 일하러 나가는 새벽 6시에도 그러면 이 경거망동과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생활의 부당한 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어리석은 청춘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마리 앙뚜아네트는 자신이 근심이 없고 행복했으므로 온 세상이 모두 즐겁고 근심이 없으려니 하고 여겼던 것이다. 물정을 모른 채 궁정을 거부하고 파리에서 즐겁게 소요하며 스스로 인기를 얻었다고 믿었지만 그녀는 유리구슬이 찰랑거리는 깃털을 넣은 전용 의장마차를 타고 20년 동안이나 진정한 민중, 진정한 파리를 지나치기만 한 것이다. 파리의 영접에서 받는 강한 인상은 마리 앙뚜아네트의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바꾸어 놓았다. 처음 듣는 경탄이 그녀의 자부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수천 명에게서 아름답다는 보증을 받은 젊은 여자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 더욱 아름다워지게 마련이다. 지금껏 베르사유에서 이방인으로 불필요한 존재로 느끼고 있었던 이 위축된 소녀의 경우도 역시 그랬다. 본질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자신까지도 놀랄 정도의 젊은 자부심이 불확신과 부끄러움을 완전히 몰아냈다.
대사와 고백 신부, 시고모들과 친척들의 후원과 후견을 받으며 시녀들 앞에서도 머리를 숙이던 15살 소녀는 사라진 것이다.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는 오랫동안 요구되었던 고귀한 몸가짐을 단번에 배우게 되었다. 마음속으로부터 긴장하고 똑바로 서서 시종들 앞을 지날 때처럼 우아하고 경쾌한 걸음걸이로 궁중 귀부인들 앞을 활보했다. 그녀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개성이 발휘되기 시작했고 필적까지도 돌변했다. 여태까지는 커다랗게 어린아이 같은 글씨로 어설프게 써왔던 그녀였지만 이제 아주 여자답게 세심한 글씨를 우아한 편지지에 쓸 수 있었다. 천성적인 성급함이나 변덕, 경박하고 무분별한 점이 필적에서 사라질 수는 없었지만 표현의 일종의 독립성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샘솟는 젊음의 정감으로 가득 차서 불타오르는 듯한 소녀는 제 나름의 생활을 누리며 누군가를 사랑할 만큼 성숙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진정한 남성이 아닌 남편에게 정치의 손에 의해서 묶여 있었으며 스스로 제 마음의 열정을 깨닫지 못한 채 사랑을 바칠 다른 상대를 아직 찾지 못한 18살의 여자아이는 자기 스스로에게 반해 있었다. 아첨이라는 달콤한 독이 그녀의 핏줄 속에 흘러들어 피를 뜨겁게 했다. 사람들로부터 감탄을 받으면 받을수록 보다 더 감탄을 받고 싶어 했고 법률에 의해서 왕비가 되기 전부터 여자로서 그 우아한 아름다움을 통해서 궁정을, 전 도시를, 왕국을 정복하고 싶어 했다. 힘이란 한번 깨닫고 나면 다음에는 그 힘을 써보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게 되기 마련이다.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곧 궁정과 도시에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지 어떨지를 가늠해 버리는 이 젊은 여자의 최초의 시도는 다행히도 예외적이라고 할 만큼 좋은 기회를 만났다. 거장 글루크가 이피게니아를 완성해서 파리 공연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음악을 애호하는 빈 궁정으로서는 그 성공 여부는 일종의 체면 문제였다. 마리아 테레지아, 카우니츠, 요제프 2세 등은 왕세자비가 글루크를 위해서 길을 터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예술적 가치에 대한 마리 앙투아네트의 안목은 음악은 물론 미술이나 문학에 관해서도 결코 뛰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일종의 소박한 취미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자기의 힘으로 음미해 볼 만한 취미는 없었다. 새로운 유행이라면 무엇이든 두말 없이 따르고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짓불처럼 감격하는 근성의 호기심이 있을 뿐이었다. 책은 끝까지 읽은 적이 없었고 심각한 이야기는 피해버리는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인 진실성이나 외경이나 노력이나 분별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물을 캐고 들어 이해할 수 없었다. 예술은 생활의 장식 이상의 것이 아니었고 오락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극히 손쉬운 예술 감상밖에는 몰랐다. 진정한 예술 감상을 몰랐던 것이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였지만 음악에 대해서도 노력하지 않았다. 거장 글루크에게 받은 피아노 레슨도 별로 진전이 없었다. 클라브생 연주도, 이 클라브생은 피아노의 전신입니다. 클라브생 연주도 무대 위의 여배우나 아주 가까운 모임에서의 가수가 노래하는 것처럼 애교 있게 했다. 자기와 같은 오스트리아 태생의 모차르트가 파리에 와 있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녀였으므로 이피게니아의 새로움이나 장대함을 느끼고 이해한다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마리아 테레지아로부터 글루크에 대한 찬탄의 소리를 듣는 일이 있었던 그녀는 얼핏 보기에는 무뚝뚝하고 버릇없고 명랑한 사내가 정말 재미있어 호감을 가졌다. 게다가 파리에서는 이탈리아 오페라와 프랑스 오페라가 음흉한 일을 꾸며 이 야만인에게 저항하고 있었으므로 그녀는 이때야말로 자기의 힘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당장 궁정음악가 패거리가 공연불능이라고 단언한 이 오페라를 채택해서 지체 없이 리허설을 시작하도록 했다. 완고하고 성급하며 대예술가 특유의 광신적인 고집쟁이 글루크를 옹호하는 일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글루크는 리허설 때 응석바지 여가수들을 형편없이 윽박질렀으므로 그녀들은 징징 울면서 왕가의 애인들에게 달려가 불평을 늘어놓았다. 글루크는 이러한 엄격함에 익숙하지 못한 음악가들을 사정없이 몰아붙여 오페라 극장에서 폭군처럼 굴었다. 그의 고함 소리는 닫혀진 문 안에서 싸움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요란스러웠다. 그는 또한 수십 번이나
만사를 팽개치고 비인으로 돌아가겠다고 얼음장을 놓기도 했다. 왕세자비의 보살핌으로 겨우 무리가 빚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드디어 초연 날짜를 1774년 4월 13일로 잡았다. 궁정에서는 이미 좌석과 의장 마차를 예약한 상태였는데 가수 한 사람이 갑자기 알아눕는 바람에 서둘러 대역 가수를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글루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공연 연기를 명령했다. 당황한 사람들은 궁정의 지시가 끝난 지금에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며 어쩌시냐고 한사코 그에게 매달렸다. 단 한 사람의 가수가 잘하고 못하는 것만으로 작곡가가, 그것도 평민인 외국 작곡가가 궁정의 결정이나 지존한 분들의 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 건 나 몰라 하고 농사꾼 같은 벽창호는 소리 질렀다. 만족할 수 없는 상태로 상년할 바에야 오페라 악보를 전부 불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것이 낫겠다. 그는 고집을 부렸다. 자신의 지원자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달려갔을 때 이 사나운 사내가 재미난 그녀는 곧장 선량한 글루크 편을 들었다. 궁정 마차가 해약되는 바람에 귀족 나으리들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키기는 했으나 초연은 19일로 연기되었다. 게다가 마리 앙뚜아네트는 경찰청장에게 명령하여 분노한 고귀한 나으리들이 예절을 모르는 악사 녀석한테 입방아를 찢지 않도록 손을 쓰게 했다. 그녀는 같은 나라 사람인 글루크 일에 발벗고 나서서 그의 문제를 공공연히 자신의 문제로 만들었다. 결국 이피게니아의 초연은 성공했는데 그것은 글루크의 성공이라기보다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성공이었다. 그러나 신문이나 청중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들은 이 오페라에는 두서너 군데 상당히 뛰어난 곳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극히 진부하다고 생각했다. 예술의 세계에서는 흔히 있는 법이지만 극도의 대담성이 무지한 청중에게 대번에 이해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마리 앙뚜아네트는 온 궁정을 초연에 끌고 갔다. 여느 때 같으면 전체의 음악을 위해서 절대로 사냥을 포기시키거나 하지는 않았을 테고 9사람의 뮤즈의 여신을 전부 합친 것보다도 쏘아잡은 노루 한 마리 쪽을 더욱 대견하게 여겼던 그녀의 남편조차 이때는 함께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바람직한 분위기가 곧장 조성될 성 쉽지 않자 마리 앙뚜아네트는 아리아가 끝날 때마다 칸막이 객석에서 시위의 박수를 보냈다. 따라서 예의상으로도 시누이나 시동생을 비롯한 전 궁정이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갖가지 업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공연은 음악 사상 한 사건이 되었다. 글루크는 파리를 정복했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파리와 궁정의 군림할 뜻을 처음으로 드러내어 관철한 것이다. 그것은 그녀 자신이 거둔 최초의 승리였으며 전 프랑스에 대한 이 젊은 여자의 최초의 시위였다. 몇 주일이 지나자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획득한 권력은 왕비라는 칭호에 의해서 한층 더 확고해졌다. 6. 국왕붕어 신왕 만세 1774년 4월 27일 사냥에 나섰던 루이 15세는 갑자기 엄습한 피로감과 심한 두통으로 그가 좋아하는 트리아농으로 돌아왔다. 밤이 되자 시위들이 왕의 발배를 확인하고 뒤바리 부인을 병상으로 불러들였다. 이튿날 아침에는 불안의 빛을 띤 시위들이 왕을 베르사유 궁으로 옮기도록 지시했다. 가차없는 죽음조차도 보다 더 가차없는 의례를 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국왕은 국왕용 장식 침대 이외의 곳에서는 중병에 걸릴 수도 죽을 수도 없었던 것이다. 전하, 병은 베르사유에서 앓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베르사유에서는 6명의 의사와 5명의 외과 의사와 3명의 약제사 등 도합 14명이 병상을 둘러싸고 1시간에 6번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맥을 짚었다. 그러나 진단은 우연에만 맡겨져 있었다. 밤이 되어 몸종이 등불을 들어 올렸을 때 둘러서 있던 의사 중 한 사람이 끔찍스러운 붉은 반점을 발견했다. 천년두다. 그 소리는 당장 전 궁정에 퍼졌고 전염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돌풍처럼 거대한 궁전 속을 휩쓸었다. 며칠 뒤에는 몇 사람의 감염자가 나왔지만 왕이 죽고 나면 자기들의 지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불안에서 나오는 힘이 어쩌면 더 강했을지도 모른다. 딸들은 참으로 두터운 신앙심의 용기로 줄곧 병상 곁을 떠나지 않았고 밤에는 뒤바리 부인이 헌신적으로 병상을 지켰다. 그러나 왕이 계승자인 왕세자와 왕세자 비는 전염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가문의 계율에 따라 병실 출입이 금지되었다. 왕이 알아누운 지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두 사람의 생명은 전보다 더 훨씬 귀중한 것이 되었다. 이제 궁정은 명확한 분할선에 의해서 뚜렷이 두 파로 나뉘어졌다. 루이 15세의 병상 곁에는 구세대와 과거의 권력, 즉 시고모들과 디바리 부인이 병자를 지켜보면서 몸을 떨고 있었다. 그들은 신열에 뜨는 입술이 숨을 거둠과 함께 자기들의 영광이 종말을 고할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다른 방에는 다가올 세대, 즉 미래의 루이 16세와 미래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 형 루이가 아이를 낳을 결심을 굳히지 않는 이상 미래의 왕이 괴성자가 될 프로방스 백작이 모여 있었다. 이 두 장소 사이에는 운명이 막아서 있었다. 누구도 일찍이 영광에 빛났던 낡은 태양이 가라앉는 방에 들어서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으며 또한 권력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다른 방에도 들어설 수 없었다. 그 사이에 있는 황소의 눈이라는 커다란 대기실에는 참으로 많은 신하들이 모여들어 어느 쪽에 희망을 걸어야 할 것인지, 죽어가는 왕에게 걸어야 할지 아니면 새로 등장할 왕에게 걸어야 할지, 일몰의인가 아니면 일출의인가를 결정하지 못한 채 불안한 동료의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이에도 병마는 치명적인 힘을 떨쳐 서둘러 쇠약하고 지쳐 떨어진 왕의 육체를 잠식하고 있었다. 무수리만큼 부풀어 오르고 전신에 좁쌀 같은 종기가 돋아났으나 살아있는 육체는 조금도 의식을 잃는 일이 없었고 끔찍스러운 파멸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왕녀들과 디바리 부인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 창을 열어놓았으나 왕의 방은 패스트와 같은 악취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시위들까지 한곁으로 물러섰다. 그들은 육체를 단념한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싸움, 죄 많은 넋을 둘러싼 실랑이가 시작되었다. 놀랍게도 사제들이 병상 곁으로 다가가서 참회를 듣고 성찬식을 베푸는 것을 거절했다. 사제들은 임종의 병상에 누운 왕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멀리한 데다 욕망에만 탐닉해 왔으므로 마음속 깊이 뉘우치고 먼저 죄의 근원부터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오랫동안 왕과 함께 자리를 했던 반그리스도교적인 침상에 붙어서서 절망 속에서 간호하는 정부부터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혼자가 되는 이 두려운 시간에 하필이면 진정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의 인간을 쫓는 일은 왕으로서 좀처럼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일이었다. 왕이 목이 메어 디바리 부인에게 이별을 고하자 그녀는 마차에 태워져 눈에 띄지 않도록 가까운 류에유 궁으로 보내졌다. 왕의 병이 회복될 때 다시 돌아오도록 그곳에서 기다리게 한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참여의 뜻을 보인 뒤 비로소 고백과 성찬식을 받게 되었다. 이때 처음으로 지난 38년 동안 궁정 안에서 가장 한가로웠던 인간, 즉 왕의 고백 신부가 왕의 침실에 들어섰다. 그가 들어가자 곧 방문이 닫혔다. 대기실에 있던 호기심 많은 신하들은 정말 애석하게도 사슴의 뜰, 방의 이름입니다. 사슴의 뜰에서의 왕의 죄상 보고를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스캔들을 즐기는 심술궂은 기분에서 루이 15세 정도 되는 사람이 죄와 방자함을 전부 고백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적어도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어서 각 방 밖에서 시계를 손에 들고 정확하게 시간을 재었다. 꼭 16분 뒤 마침내 다시 문이 열리고 고백 신부가 나왔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징후로 보아 루이 15세에게 최종적인 용서가 허락되지 못했음을 알았다. 38년간에 걸쳐서 죄 많은 마음을 참회로 씻지도 않은 채 자식들의 눈앞에 오욕과 육체의 쾌락에 탐닉했던 국왕에게 교회는 이번의 비밀 고백보다 더 한층 깊은 겸손을 요구한 것이다. 왕이 자기는 지상 최고의 권력자이므로 종교상의 율법을 초월한다고 예사로 생각해 왔으므로 교회는 왕이 지극히 높은 신 앞에 더욱더 깊이 머리를 조아리기를 요구했다. 죄 많은 왕은 공개적으로, 즉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왕의 위엄에 걸맞지 않은 품행에 회오의 뜻을 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왕에게 성찬을 베풀 수 있는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어마어마한 장면이 벌어졌다. 가톨릭 최대의 전제 군주가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톨릭 교도로서 참여해야만 했다. 궁전의 계단마다 무장한 건의병이 늘어섰고 예배당에서 임종의 방까지는 서위스의 건의병이 정렬했다. 성체 그릇을 받던 고위 성직자가 엄숙한 걸음으로 천개 밑에 들어서자 북소리가 무겁게 잇따라 울렸다.
대주교와 그의 시종 뒤에는 타오르는 촛불을 손에 든 왕세자와 그의 두 아우와 공자, 공녀들이 문 앞까지 성체를 따라갔다. 문지방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왕의 딸들과 계승권이 없는 공자들만이 고위 성직자들과 함께 임종의 방에 들어섰다. 모두 숨을 죽이고 숙연해진 가운데 왕에게 인사는 추기경의 낮은 목소리가 들리고 열어젖힌 문을 통해서 성찬을 베푸는 모습이 보였다. 성찬 수수가 끝나자 대기실의 문지방을 넘어 나온 추기경이 모여있는 모든 조정 신하들에게 소리 높여 말했다. 여러분, 국왕의 위탁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국왕은 하나님께 저지른 모욕과 국민에게 보여준 나쁜 본보기의 용서를 하나님께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건강을 베풀어 주실 땐 속죄하고 신앙을 가누며 국민의 운명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침대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사경의 왕은 중얼거렸다. 내가 직접 그런 말을 할 만한 힘이 있으면 좋으련만. 이후에 일어난 것은 끔찍스러운 일뿐이었다. 한 사람이 인간이 죽는 것이 아니라 부풀러 올라 거무튀튀한 썩은 살이 분해되어 간 것이다. 그러나 루이 15세의 육체는 부르봉 왕가의 조상의 힘을 모조리 한데 모은 것처럼 괴멸에 대해서 거인처럼 저항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며칠 동안은 소름 끼치는 나날이었다. 시종들은 끔찍한 악취에 진이 빠지고 딸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간호했다. 단념한 의사들은 이미 물러갔다. 온 궁정이 이 무서운 비극이 빨리 끝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저 아래는 며칠 전부터 의장마차가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전염을 피하기 위해서 신왕 루이 16세는 왕이 숨을 거두면 곧 지체 없이 달려온 신하를 거느리고 수아지로 옮겨가도록 결정되어 있었다. 기수들은 이미 말에 안장을 얹었고 짐도 꾸렸다. 아래에서는 시종과 마부가 이젠가 저젠가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은 죽어가는 왕의 창가에 세워진 작은 촛불이 타오르는 불꽃만을 응시했다. 이 촛불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신호로서 왕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끄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늙은 부르봉의 거대한 육체는 하루를 더 버티었다. 5월 10일 화요일 오후 3시 반에 드디어 촛불이 꺼졌다. 수군대던 소리가 곧장 웅성거림으로 변했다. 방에서 튀어오르는 물결처럼 소문이 부르짖는 외침이 불어오는 바람처럼 전해졌다. 국왕은 붕어하셨다. 신왕 만세. 마리 앙뚜아네트는 남편과 함께 작은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돌연 그 신비스러운 울림이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방에서 방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의 물결이 물밀듯이 가까이 밀려왔다. 문이 폭풍으로 열린 듯이 활짝 열리며 더 노아유 부인이 들어섰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왕비가 된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첫인사를 올렸다. 차례차례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드디어 모든 조정 신하들이 몰려들었다. 너도 나도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서둘러 접근하려고 했고 저마다 얼굴을 내밀며 축사를 늘어놓으면서 먼저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 북이 울렸고 사관들은 칼을 휘둘렀다. 그리고 수백 명의 입술에 국왕은 붕어하셨다. 신왕 만세라는 부르짖음이 피어올랐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왕세자 비로소 들어갔던 방을 왕비로서 나섰다. 사람들이 안도에 숨을 내쉬며 검푸르게 변해 알아볼 수도 없어진 루이 15세의 죽음을 될 수 있는 대로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매장하려고 미리 준비해둔 관에 서둘러 넣는 동안 새 왕과 새 왕비를 태운 마차는 베르사유 궁전의 정문에 줄지어선 금빛 문을 빠져나갔다. 길가의 백성들이 두 사람을 향해 환호하는 모습은 마치 옛 왕과 함께 낡은 고난이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지배자와 함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기라도 한 듯 했다. 늙은 수다쟁이 마당 탕팡이 꿀처럼 달콤한가 하면 눈물로 축축하기도 한 회상록에 쓴 바로는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루이 15세의 서거 통제를 받았을 때 꿇어앉아 흐느끼면서 신이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는 나라를 다스리기엔 너무 젊습니다. 너무나 젊습니다. 라고 울부짖었다고 한다. 이런 감동적인 에피소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나 알맞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마리 앙뚜아네트에 관한 대부분의 에피소드와 마찬가지로 그 날조 방법이 서툴고 비심리학적이라는 결함이 있다. 감정이 없는 루이 16세가 전 궁정이
일주일 전부터 시계를 손에 들고 이젠가 저젠가 하고 기다렸던 사건에 마음이 흔들릴 이유도 전혀 없었고, 마리 앙뚜아네트 역시 시간이 끝내주는 이 선물을 다른 어떤 선물과 마찬가지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을 뿐, 이 에피소드가 전하는 것과 같은 기특한 감동이라니 천만에 옳지 않는 말씀이다. 그렇다고 그녀가 권력욕에 들떠 있었다든가 정권을 쥐고 싶어 좀이 쑤신 것은 아니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엘리자베스 여왕, 예카테리나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와 같은 인물이 되려고 꿈꾼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한 인물들처럼 되기에는 그녀의 정신적 에너지는 너무나 부족했고 정신의 폭은 너무나 좁았으며 성격은 너무나 게을렀다.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가 대개 그렇듯이 그녀의 바람 역시 자기의 분수를 넘지 못했다. 이 젊은 여자는 세계에 새기고 싶은 정치적 이념도 없었고 더더구나 타인에게 앞질을 가해 굴복시키고 싶은 생각 따위는 없었다. 단지 남에게서 벗어나려는 강력한 본능과 반항적이며 흔히 철없이 드러나는 천성만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남을 지배하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타인에게 지배되어 영향을 받는 것도 결코 바라지 않았다. 그녀에게 왕비라는 것은 자유 이상의 뜻이 없었다. 3년간이나 후견과 감독을 받은 뒤 겨우 행동을 속박하는 자가 없어진 지금 그녀는 무한한 자유를 느꼈다. 엄격한 어머니는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고 굴종적인 남편이 조바심을 내며 항의하더라도 일소에 붙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왕이 계승자의 아내에서 왕비라는 결정적인 한 계단을 올라선 그녀는 드디어 모든 사람 위에 서서 자기 자신의 방자무 외에는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졌다. 시고모델의 쓴소리도 이젠 그만이요. 오페라 극장의 무도에 가도 좋을지 국왕에게 의향을 물어볼 필요도 없어졌다. 정오의 적, 뒤바리의 불손도 이젠 끝장이 났다. 내일이라도 그 여자는 영원히 추방되어 만찬회에서 그녀의 다이아몬드가 번쩍이는 일도, 그녀의 손에 키스하려고 왕후 장상들이 규방으로 몰려드는 일도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자랑스럽게 그 자랑을 쑥스러워하지도 않고 자기 것이 된 왕관에 손을 내밀었다. 지금의 제 신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에게 띄운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당신의 막내딸인 저에게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국을 골라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놀라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 속에 환희의 원음보다 더 높은 소리가 울리고 있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는 귀가 시원치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자기의 지위가 위대함을 느꼈을 뿐 거기에 따른 책임을 느끼지 못했으므로 거리낌 없이 활짝 핀 얼굴로 왕좌에 오른 것이다. 왕좌에 올랐을 때 벌써 아래쪽에서는 환호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두 사람의 지배자는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아무런 약속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으나 벌써 백성들의 감격이 젊은 군주 내외를 맞이한 것이다. 언제나 기적을 믿는 민중은 꿈을 꾸고 있었다. 이제 국왕의 원기를 모조리 빨아먹던 소실이 추방되고 무관심했던 늙은 왕은 땅에 묻혔고 그 대신 젊고 소탈하고 검약하고 겸손하고 경건한 새 왕과 매혹적이고 사랑스럽고 젊고 너그러운 왕비가 프랑스를 다스리게 되었으니 황금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쇼윈도마다 사랑받는 군주 부처의 초상화들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감격으로 받아들여지자 불안으로 굳어있던 궁정도 기뻐하기 시작했다. 이제 다시 무도회와 프레이드가 개최되었다. 즐거움과 새로운 생의 애착이며 젊음과 자유가 지배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안도에 숨을 내쉬며 국왕의 임종을 맞았으며 프랑스 방방곡곡의 탑 위에서 조종은 축제를 알리는 종소리처럼 싱그럽고 즐겁게 울려 퍼졌다. 루이 15세의 석으로 암울한 예감을 느끼며 진정으로 충격을 받고 놀란 사람은 유럽 전체에서 단 한 사람뿐이었다.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였다. 전제 군주로 군림했던 힘든 30년의 체험에서 그녀는 왕관이 주는 부담을 잘 알고 있었고 어머니로서 딸의 약점과 결함도 익히 알고 있었다. 이 경솔하고 억제할 줄 모르는 아이가 좀 더 성숙하여 낭비벽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될 때까지 대관의 순간을 연기시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어머니의 솔직한 심정이었던 것이다. 노부인은 마음이 무거웠다. 암울한 예감이 그녀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충직한 대사로부터 이 소식을 받았을 때 이렇게 써보냈다.
나는 매우 충격을 받았소. 그래서 딸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더욱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오. 그 애의 운명은 굉장해지거나 아니면 몹시 불행해질 것이 틀림없소. 나는 국왕이나 재상의 위치, 국가의 형세에 전혀 안심할 수 없는 데다 그 애 자신은 그렇게 어리니 그 애는 한 번도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줄 몰랐는데 앞으로도 결코 그런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을 것이요. 또 이미 앞서 도착한 딸의 의기양양한 통보에 대해서도 역시 우울하게 답을 써보냈다. 나는 너의 새로운 지위에 찬사를 보내지 않겠다. 이 그 지위는 값비싼 희생을 지불하고 획득한 것이다. 그리고 너가 좋은 시할아버님의 너그러움과 배려 덕분에 지난 3년간 누려왔던 생활, 너희 국민의 동의와 사랑이 너희 내외에게 가져다준 바로 그 평온하고 티없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을 때는 값비싼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국민의 동의와 사랑이 너희에게 그런 생활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자리한 현재의 지위에 큰 이점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지위를 지켜갈 줄 알고 국왕과 안녕을 위해서 정당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너희 내외는 아직 너무 어리고 짐은 무겁다. 그래서 나는 근심하고 있다. 정말 걱정이 된다. 내가 너희에게 충고할 수 있는 것은 매사에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다. 만사를 자신의 눈으로 자세히 보고 아무것도 변화시키려고 들지 말고 스스로 전개되게 내버려 두어라. 그렇지 않으면 혼돈이 생기고 업무가 끝없이 끼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 딸아 너희는 빠져나오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겠다. 카산드라의 시선을 가진 이 여자는 멀리서 그리고 수십 년의 경험이라는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불안한 정세를 가까이에서보다 훨씬 더 잘 조망하고 있었다. 그녀는 두 내외에게 무엇보다 오스트리아와의 우호를 지키고 그럼으로써 세계의 평화를 지켜갈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양국의 재반 관심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평화만이 필요하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일치단결하여 행동해 나가면 아무도 우리 일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고 유럽 전체가 행복과 안정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녀가 딸에게 가장 간곡하게 경고한 것은 경박함과 쾌락에 대한 애착을 경계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너희 다른 모든 것보다 이 점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너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진지한 일에 관계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유혹에 빠져 임시 비용을 지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기대를 훨씬 넘어선 이 복된 시작이 언제까지나 계속되고 너희 내외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너희 내외도 행복해지는 것, 모든 것은 그것에 달려 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어머니의 근심에 감동을 받고 약속을 하고 또 했다. 모든 진지한 행동에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맹세했다. 그러나 예언자적인 마음의 움직임에 이끌린 노 부인의 근심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이 왕관이 행복한 것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딸의 행복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온 세상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둘러싸고 환호를 보내고 시샘을 하는 동안 그녀의 어머니는 자기가 신임하는 대사에게 어머니의 한숨을 적어 보냈다. 내 생각으로는 그 애가 누렸던 가장 아름다운 날들은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것 같구려.